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수도권 어디든 도심을 가다 보면 회색깔로 물든 건물들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에도 국내 공사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건설업은 해외에서도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지난 2010년 700억 달러 돌파 이후 2014년까지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해왔고,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300억 달러 내외의 수주 실적을 꾸준하게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업은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든든한 버팀목과도 같은데요. 한국의 건설 기술은 수많은 역경을 이뤄내며 세계 최고를 인정받았으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중 하나가 바로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방 7개국 중 하나인 두바이는 중동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19세기만 해도 두바이 사람들은 야자나무를 키우고 바다에서 조개를 잡아 생계를 꾸리곤 했죠. 아시다시피 그 이후 1960년대에 석유가 발견되면서 엄청난 부자국가로 발돋움하여 고속 성장을 이뤄냈는데, 막대한 개발로 인해 사막의 기적 혹은 중독의 뉴욕 등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 개발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상징물이 바로 높이 828m, 세계 최고로 높은 건축물인 부르즈 칼리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었죠. 이 건물을 만든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국 건설사 삼성물산인데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약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삼성물산이 부르즈 칼리파를 건설하면서 사용했던 실험적인 공법들은 이제 전 세계 건설사들이 활용하는 초고층 건축의 표준이 되었죠. 부르즈 칼리파처럼 전 세계 곳곳의 랜드마크 건축물들이 한국 건설사의 손길을 거쳐 탄생했는데요. 현대건설의 경우 카타르 수도 도하에 국립박물관을 지었습니다. 국립박물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규모는 그닥 높은 것이 아니지만 외형이 정말 예술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유명 건축가 장 누벨의 설계는 정말 극악의 난이도의 공법을 요해 웬만한 건설사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프로젝트였지만, 인류임을 증명하고 싶은 건설사들은 앞다투어 참여하였고, 현대건설이 결국 가장 인정받은 건설사로 선정되어 준공을 이끌었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또한 도시의 랜드마크는 우리나라의 건설사 손에 의해 탄생했는데요. 바로 마리나베이 샌즈호텔 얘기입니다. 이젠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건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행지로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죠. 쌍용건설이 시공한 것으로 이젠 모르시는 분들도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 건물 3개가 5도가량 기울어져 마치 3개의 건물이 배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매우 어려운 공법을 자랑하죠. 터키의 유라시아 해저터널도 한국 건설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사례로 꼽히는데요.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가르는 보스포루스 해협 해저를 관통하는 5.4km 길이의 복층 터널로 SK건설이 2013년 착공해 3년 뒤인 16년에 개통했죠. 이 터널이 개통되면서 터키와 유럽 사람들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100분에서 15분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유라시아 해저터널은 미국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지 ENR로부터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에 선정되기도 했죠. 이처럼 이젠 좀 유명한 건축물이 있으면 한국이 지었나 생각될 정도로 언급한 건물 외에도 국내외 상당히 많은 랜드마크를 지금까지도 짓고 있습니다. 국내외 최근 다양한 랜드마크 건물과 구조물이 우리 기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층 빌딩들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대교를 짓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대림산업과 SK건설이 세계 교량건설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터키 정부는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 다르다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터키의 서쪽 차나칼레주의 랍세키와 길리볼루 지역을 연결하는 차나칼레 현수교 프로젝트가 드디어 완공된 것입니다. 대림과 SK는 팀 이순신이라는 멋진 이름하에 교량을 착공하였고, 배를 이용해 주탑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에펠탑보다 높은 주탑을 세워 케이블을 연결시키는 작업으로 차나칼레 대교를 완공시켰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교량을 건설하다 보니 어마어마한 인력과 자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교량을 짓는데 무려 1만 7천여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고, 아파트 2247세대를 지을 수 있는 콘크리트가 사용됐습니다. 케이블을 구성하는 강산의 길이는 16만 2천 km로 지구를 4바퀴 정도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케이블은 1960메가파스칼급의 인장 강도를 갖췄는데, 이는 케이블 한 가닥이 5.1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엄청난 철강 기술력이 빛을 발했던 대목이었죠. 이 케이블은 고려제강이 생산해서 공급했는데요. 현수교에 1960메가파스칼 케이블을 설치한 회사는 전 세계에서 고려제강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대교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여 터키의 국민들뿐 아니라 대통령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다고 하며, 그 영혼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사업비는 무려 3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나름 뜻깊은 의미를 가진 대교가 되었는데요.
1998년 준공한 일본 아카시 해역대교의 주경관장 1991m보다 32m 더 긴 2023m로 설계되어 세계 최장의 타이틀을 뺏어와 다시 한번 한국의 건설 파워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현수교 사업은 2017년 당시 수주전이 매우 치열하기로 유명했는데요. 애초에 세계 최장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던 기술력을 가진 국가는 일본을 포함해 몇 국가 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양강대결 구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사업에서 중국에 밀리고 베트남 원전계획 백지화 등으로 대형 인프라 수출에 제동이 걸리는 등 해외 사업에서 밀리는 형국이라 이 사업은 특히 아베 전 총리의 무한한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프로젝트를 언급하고 국토교통성 장관을 터키에 파견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을 쏟았었죠. 당시 일본의 예상은 한국이 6개월 정도의 운영기간 차이라면 실적과 오랜 기술력에서 한국보다 우위를 지녀 당연히 자신들이 채택받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한국은 역시나 일본에게 절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17년 10개월이라는 운영기간을 제시하였고 한국이 분명히 자기들보다 낮은 운영기간을 제시할 것이라는 수를 읽었으나 운영기간과 기술력 모두 본인들의 예측이 크게 빗나가버리고 맙니다. 특히 일본은 과거 자신들의 실적에 취해 우리나라 수주 실적을 너무 무시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SK는 이스탄불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륙 연결교를 건설한 경험도 있었고 야피 메르케지 등과 해자터널 사업에도 참가한 경험이 있었기에 발주처에서 봤을 땐 기술력으로도 오히려 우위에 점한다고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 컨소시엄은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을 포함해 16년 2개월 후 교량을 터키 정부에 양도하는 조건을 내밀었고 어떤 것도 우위점을 점하기 힘든 일본이라 다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처참히 패하고 맙니다. 터키 입장에서는 건설 비용을 통행료 징수 수익으로 대체하는 BOT 방식이었기 때문에 운영기간이 가장 짧은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 무려 일본보다 한국은 20개월이나 차이나는 운영기간을 앞세웠기 때문에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직접 챙겼던 사안인데도 수주가 실패로 돌아가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번 결과로 해당 부서에서 패배 요인과 한국의 수주 전략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쓰느라 꽤 고생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건설에 25억 유로가 들었지만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연간 4억 1,500만 유로를 절감한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개통은 터키뿐만 아니라 CNN 등의 외신들을 통해서도 대서특필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일본은 더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터키 현수교가 아카시 해역대교를 능가해버렸다고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기술력을 넘는 한국의 건설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버려 랜드마크를 짓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대교 건설처럼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일해서 한국을 빛내주는 주역 일꾼들을 돌이키며 하루를 보내는 것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